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 뜨거운 재회를 한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말도 못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저는 늘 곁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부모도 없는 저희 곁에 머물며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 말씀대로 지옥 같은 순간에도 늘 기적은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벼랑 끝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죠.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혼하시고 홀로 3남매를 키우신 분이에요. 단칸방에 저희 3남매를 옹기종기 모아놓고 새벽에는 우유나 녹즙 배달하고 낮에는 식당에 나가셨습니다. 제 기억 속 엄마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고 그렇게 애써 번 돈으로 3남매 배를 불렸죠. 항상 새벽에 아침을 차려놓고 나가시고 저녁에는 제가 동생을 차려 먹이다 보니 엄마와 같은 상에 앉아 밥을 먹어본 기억은 거의 없어요. 늦은 밤 돌아오시면 엉덩이나 겨우 걸칠 만한 마루에 앉아 찬밥에 간장을 비벼 드셨죠. 저는 기절할 정도로 졸린 날이 아니면 항상 귀가가 늦은 엄마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희남아, 아직도 안 잤어? 일찍 자야 키가 쑥쑥 자란다고 했잖아. 엄마 오는 거 보고 자려고. 그래야 잠이 잘 와. 그럼 우리 아들 잘 자게 엄마가 더 빨리 와야겠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뿌듯한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곤 하셨죠. 그러면서도 한 번도 빨리 온 적은 없었습니다. 가끔 아는 분의 도움으로 돈이 좀 되는 일을 하러 지방에 가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이른 새벽 집을 나서기 전에 항상 저를 깨워 속삭이듯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희남아, 엄마 갔다 올게. 무슨 일 있으면 꼭 주인집 할머니한테 말하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엄마 없으면 이 집의 가장은 누구라고 했지? 너. 그래. 엄마 없는 동안 주남이 와니 잘 부탁할게. 엄마는 희남이만 믿고 가는 거야. 알았지? 응. 근데 엄마, 이번엔 언제 올 건데? 글쎄, 가봐야 알아. 그래도 일주일 안에는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난번처럼 8밤 자고 오면 안 돼. 꼭 7밤 안에는 와야 돼. 알았어. 이걸로 조리퐁이랑 우유 사다가 동생들이랑 먹고 있어. 엄마가 올 때는 우리 희남이 좋아하는 카스테라빵 많이 사올게. 저는 조리퐁도 카스텔라도 좋아했지만 그때만큼은 아니었어요.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안 가면 안 되냐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거든요. 어렸지만 동생들보다 집안 사정을 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봤자 결국 집을 나서야 하는 엄마의 가슴에 돌덩어리만 얹어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그렇게 엄마가 오래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저희 3남매를 돌봐주신 것은 주인집 할머니셨어요. 방 2개인 오래된 한옥에서 방 하나를 하숙 치던 주인집 할머니는 무뚝뚝하지만 좋은 분이었습니다. 한창 엄마 손이 필요했던 시기 바쁜 엄마를 대신해 4살 난 막내부터 저희까지 잘 챙겨주셨거든요. 할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주남이 와니는 걱정하지 말고 잘 갔다 오너라. 찻길 건널 때는 항시 차 조심하고 뛰어다니지 말고. 네, 학교 끝나면 바로 올게요. 좀 놀다 와도 된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땐 낯선 할머니라 무서웠는데 그 집에서 3년을 살다 보니 할머니와 정이 많이 들었죠.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날은 누워서 엄마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주인집 할머니가 우리 진짜 할머니였으면 좋겠다. 왜? 희남이는 주인집 할머니가 좋아? 가짜 할머니잖아. 우리 할머니는 경주 할머니고, 경주 할머니는 우리를 많이 미워했는데
주인집 할머니는 우릴 좋아해줘서 좋아. 경주 할머니도 너희 미워한 거 아니야. 엄마 미워한 거지. 그게 그거지. 경주 할머니가 주인집 할머니 같았으면 우리 가족 다 같이 살았겠지. 희남이는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꼭 그런 건 아닌데 경주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속상해. 뭐 꼭 할머니 때문만은 아니었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밤마다 엄마 옆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이유였지요. 동생들이 잠든 밤이면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하며 엄마 품속에 안겨 잠들 수 있었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라 많은 기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할머니가 엄마와 저희를 많이 미워했던 건 맞습니다. 엄마한테 매일같이 소리 지르고 저희한테는 어디 떼다 줘버리고 싶은 혹이라고 하면서 야단했지요. 그런 이유로 아빠와 엄마도 자주 다투셨고 그러다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것도 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알면 엄마가 슬퍼하실까봐 내색하진 않았지만요. 그땐 어려서 아빠의 잘못보단 저희를 대놓고 미워하는 할머니가 더 미워서 우리 가족이 헤어지게 된 것이 할머니 탓이 크다고 생각했었어요. 게다가 친할머니는 저희가 나가던 날 속이 다 후련하다는 듯 저희가 나간 자리에 소금을 뿌려댔거든요. 그러니 엄마와 저희 남매가 갈 곳이 없어 하숙집들이 늘어선 골목을 기웃거릴 때 춥다며 선뜻 제 손부터 잡아 자기 집으로 이끌어주신 집주인 할머니가 더 좋을 수밖에요. 그 집주인 할머니 집에서 엄마와 3년을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던 집주인 할머니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저희 3남매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고민하다 저희 3남매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희남아, 너 마음 단단히 먹어라. 차갑게 굳은 얼굴로 제 양팔을 꼭 쥐며 말하던 표정을 저는 직감적으로 큰일이 났다는 걸 알았죠. 엄마는 제가 14살이 되던 해 어렵게 들어가신 공장에 출근한 지 일주일 만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땐 숨이 붙어 있어 엄마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피로 얼룩진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 바들바들 떨면서 엄마에게 달려갔죠.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희남아. 엄마 안 돼. 엄마는 그때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힘겨워하셨어요. 겨우 제 이름만 불러놓고 한참을 숨을 헐떡이셨거든요. 바쁘게 조처하던 의료진에게 뭐라 한마디 했고 의료진들은 고민하다 저와 할머니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엄마는 저를 슬픈 눈으로 한참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당장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게 생겼는데 뭘 걱정하지 말라는 건지 그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 할머니를 잠시 쳐다보고는 그대로 눈을 감았죠. 제가 그때 엄마 나이쯤 되니 알겠더라고요. 자식들을 눈앞에 놓고 속절없이 숨이 끊어지는 그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일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3남매는 꼼짝없이 보육원 신세가 되었어요. 아빠를 비롯한 친가 쪽 가족은 엄마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가족이 외삼촌이었죠. 하지만 그 집도 애 셋을 더 키우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아유, 우리 집은 안 돼요. 우리도 애가 셋인데 희남이 쟤들을 어떻게 키워요? 당장 내 코가 석잔데 그 돈 있음 우리 애들 입에 고기나 한 번 더 주지. 그럼 어떡해? 고아원으로 보내? 자기 아빠가 살아있는데 왜 쟤들을 우리 애 아빠가 책임져야 하냐고요?
아유, 몰라. 먼저 간 아가씨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못해요. 아휴, 애들이 불쌍하지. 애들이 불쌍해. 어쩌겠어. 그래도 애들이 어려. 고아원에 가면 더 좋은 가정에 입양될 수도 있고, 특히 완이 적은 순에서 애 필요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려고 하겠지. 엄마 잃어. 고아원에서 살다 저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아휴, 불쌍해 못 봐주겠어. 저는 그때 외숙모와 조문객들이 했던 대화를 듣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보육원에 가게 되는 것이 겁나는 게 아니었어요. 보육원에 가서 동생들과 헤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당장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이제 저한테 남은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동생들과 생리별리라뇨. 그래서 외삼촌을 붙들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외삼촌, 제발 저희 보육원에 보내지 마세요. 가기 싫어요. 네? 희남아, 외삼촌도 힘들어. 아니면 너네 아버지한테 가서 좀 비벼보던지. 뭐든 좋아요. 보육원만 안 가면 뭐든 할게요. 저 엄마랑 마음으로 약속했어요. 제가 주남이 완이 책임지겠다고요. 엄마가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엄마 없으면 내가 가장이라고. 내가 동생들 엄마 대신 돌봐야 한단 말이에요. 외삼촌, 제발요. 제발. 외삼촌은 난처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담배만 태우셨고 저는 애 같았지요. 그렇게 울다 지쳐 벽에 기대 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게 다가온 게 집주인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옆에 앉아 함께 엄마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셨어요. 불쌍한 것, 딱한 것. 그때 저는 그 말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그러셨죠. 희남아, 걱정 마라. 걱정 마. 엄마도 할머니도 걱정이 산더미 같은데 뭘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지 어린 마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죠. 발인을 끝내고 저희 삼남매와 집에 온 외삼촌은 할머니와 설전을 벌이셨습니다. 제게 오자마자 짐부터 싸라는 외삼촌에게 할머니가 그냥 두라고 하신 거예요. 애들 그냥 두고 가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 보육원 보낼 거면 그냥 두고 가라고요. 내가 볼 테니까. 할머니가 왜요? 뭐 그동안 같이 살아 정들었다 이겁니까? 애들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은 알겠는데 어떻게 애엄마도 없는 애들을 할머니가 돌봐요? 희남이 엄마 바빠서 평소에도 내가 다 봤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니네요. 애들 데려다 어디 호강시켜주고 아니면 그냥 살던 집에서 저들끼리 살게 둬요. 미리 말하는데 나는 이 집에 줄 월세며 생활비 같은 거 없어요. 그거 말하고 하는 말이면 됐어요. 누가 그깟 돈 달랬나? 내가 희남이 삼촌 사정 모르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애들도 다 듣는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쪽이 뭔데 그렇게 애들 일에 나서요? 어줍지 않은 동정심으로 그러는 거면 관두세요. 구태여 더 이야기할 것 없이 내가 어떻게든 애들 데리고 있어 볼 테니까 그냥 두고 가요. 내가 봐준다는데도 왜 그래요? 싫다는 애들 그렇게 보내면 여동생한테 미안하지 않겠어요? 바라는 거 없어요. 나중에도 돈 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냥 가라고요, 제발. 애들 불안하게 거기 서 있지 말고. 저는 그때 할머니 뜻대로 되길 간절히 빌었습니다. 엄마와 살던 집에서 동생들과 헤어지지 않고 살고 싶었으니까요. 외삼촌은 기가 막히다는 듯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일단 두고 가겠다며 가버리셨죠.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마당에 서 있던 저희 삼남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명의 어깨를 연신 쓸어주시며 그랬죠. 걱정 마라. 생때 같은 너희 놓고 간 네 엄마 생각해서라도 내가 너네 아무데도 못 보내니. 할머니, 정말 저희 여기서 살아도 돼요? 되지, 왜 안 되겠어. 여기 있어라. 있고 싶은 만큼이 있어. 그럼 저희 보육원도 안 가도 되고 헤어져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대도.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마라. 울긴 왜 울어. 안 가도 된다는데. 감사해서요. 정말 감사해서요. 너희도 얼른 감사하다고 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주인집 할머니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죠. 14살이면 분명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어린 나이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집 할머니에게 몸을 의탁한 처지지만 결국 어린 동생들은 제가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엄마를 찾으며 울다 지쳐 잠든 동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동생들이 제 어깨에 하나씩 올라와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우리 3남매가 잠든 모습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 생각하니 눈물이 돌았습니다. 끼니야 할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 됐지만 하나부터 10까지 돈이었어요. 남동생은 제가 입던 옷을 입히면 그만이었지만 여동생은 여자애라 옷이 필요했고 저야 간식 같은 거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어린 동생들은 먹이고 싶었죠. 감사하게도 그런 문제는 전부 할머니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희남아, 이거 갖다 옷장에 정리해 놔라. 이게 뭔데요? 와니 옷이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깨끗하고 예쁜 옷 얻어왔어. 이게 정말 헌옷이라고요? 이렇게 멀쩡한데요? 잘 찾아보면 헌옷 같지 않은 깨끗한 옷 정말 많아. 옷 같은 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찾아다 줄 테니.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있어. 이건 돈이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줄까 했는데 너가 돈 필요하다고 그때마다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애도 아니고 이렇게 줘도 너는 알아서 잘 아꼈을 것 같아서 주는 거야. 너랑 주남이 학교에 내야 될 거 있으면 가져다 내고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문방구 들러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도 돼. 근데 이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저희 돌봐주시고 있는데 돈까지 받으면. 걱정 마라. 내 돈 아니니. 네 엄마가 맡기고 간 돈이야. 저희 엄마가 맡긴 돈이라고요? 언제요? 너네 엄마가 일주일씩 집 비우고 다닌 게 그럼 꽁으로 다닌 줄 알았어? 엄마가 너네 잘 부탁한다고 맡긴 돈이 좀 남았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때는 순진하게도 그 말을 믿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자주 저희 남매들을 맡길 수 있었던 게 돈을 더 내는 거였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자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엄마가 그때 맡긴 돈이 남아있다지만 그게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맡긴 돈은 줄어들 줄 모르고 다달이 제 지갑을 채웠으니 이상하긴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르러서야 아무래도 할머니가 자기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할머니 돈을 받지 않으면 저도 살기 힘드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모른 채 한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직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였습니다. 길에서 어른들이 신문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얻는 것을 보고 그날부터 매일 길에서 신문을 가져다 읽었어요. 신문 속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17이 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죠. 밖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막막한 마음으로 엉망이 된 방 안에서 잠들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신 겁니다. 희남아, 너 잠깐 나 좀 보자. 무슨 일이신데요?
너 고등학교 가라.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네가 볼 일도 없는 신문을 쌓아놓고 사는데 그걸 몰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라. 결국 그게 남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제 상황. 제가 빨리 일을 해야 우리 주남이 완이라도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온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행여 있더라도 지금이야 당장 돈이 급해서 그렇게 푼돈 벌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멀리 봐라, 멀리. 돈을 벌더라도 대학은 나와야 돼.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 없다. 대학까지는 가.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대학에 가요. 내가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주마. 그때까지 주남이 완이도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너는 그저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갈 생각만 해, 응? 제가 어떻게 그래요. 염치도 없이. 염치도 챙길 때 챙기는 거야. 염치야 없으면 어때? 동생들 배만 불릴 수 있으면 되지. 안 그러냐? 희남아, 네가 살아야 동생들도 살아. 네가 우뚝 서야 동생들도 바로 설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내 말대로 해. 그래야 하늘에 있는 엄마 마음도 편한 거야. 엄마가 더 공부도 못하고 동생 뒷바라지나 하고 살길 바라겠어? 그러니 나 믿고 공부해. 알았지?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은 오래도록 힘이 되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동생들도 따라 살 수 있다는 말. 하늘에 계신 엄마 마음이 더 편해질 거란 말이요. 염치 없지만 그 은혜 훗날 꼭 다 갚겠다 다짐하며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밤마다 보던 신문은 치우고 교과서를 보고 또 보고 동생들을 재우고도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하다 잤어요. 제가 공부에 집중하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제 형편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도 알아봐 주시고 어디서 그렇게 헌 문제집을 구해 가지고 와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지워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저 그렇게까지 공부에 집중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엄마가 저에게 그랬듯이 동생들을 앉혀놓고 항상 당부하곤 했습니다. 주남아, 형이 없으면 완이 챙겨야 하는 게 누구지? 나. 명심해. 형이 없더라도 완이 잘 챙겨야 하고 또 할머니 말씀 잘 들으라고? 그래. 말썽 부리지 말고 간식 먹고 싶다고 떼쓰지 말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이라고 했지?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할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 속상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 할머니 속상하게 하면 형도 마음 아프고 또 엄마 마음도 아파. 알았어, 형. 형 없어도 나 완이 잘 챙기고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있을게. 부모님 없이 살면서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싶은 건 동생들이 엇나가지 않고 잘 따라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여동생이 엄마 찾는 날이 많아 힘들기도 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의젓해졌고 저나 남동생 마음도 잘 이해해주어 할머니를 도와 집안일도 곧잘 돕곤 했죠. 그렇게 저는 명문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합격 소식을 알게 된 날 가장 먼저 할머니에게 알렸어요.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저 서울대 합격했다고요. 정말?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정말 장해.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지금의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희남이 네가 노력한 결과지. 희남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 능력으로 자립할 수 있으려면 네가 여지껏 해왔던 노력 그 이상을 해야 돼. 일단 입학하고 과외부터 해라. 내가 좋은 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과외요? 지금 네가 공부하면서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은 그거야. 괜히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다. 알았지? 저는 입학하자마자 할머니께서 주선해 주신 과외를 하게 되었죠. 꽤 잘 살고 비싸고 좋은 동네에 사는 고등학생, 중학생 형제의 과외였는데 할머니가 아시는 분인 것 같았어요. 내가 원래 애들과의 정말 까다롭게 고르는데 순덕이 할머니 소개라고 해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알았죠?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오래된 한옥 촌집에 사는 할머니께서는 입시 정보 같은 것에 굉장히 빠삭했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다른 집에서 얻어다 주던 옷들도 전부 메이커가 있는 옷들이었고 제게 가져다 주시던 남이 풀던 문제집도 전부 성적이 좋은 사람들 것이었습니다. 저희 삼남매가 자라는 동안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어렵게 살지도 않으셨죠. 저희가 없었더라면 하숙을 쳐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벌 수 있었는데 그 돈을 아쉬워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묻는 게 실례일 것 같아 한 번도 여쭤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할머니 덕에 과외로 번 돈으로 동생들 용돈도 주고 할머니께 방세와 생활비도 드릴 수 있게 되었죠.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 제가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살겠다 강하게 나가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늘 저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주시던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분에 넘치는 것들을 받게 될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세요. 이나마 늘 저마다의 신은 있는 법이다. 신이 언제나 곁에 머물진 않지만 살라고 안간힘을 쓰는 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어. 그러니 너무 미안해 말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라. 신이 내게 머문 것도 다 내 덕이고 운이니. 그러니까 할머니는 저희가 할머니 집에 머물며 헤어지지 않고 살게 된 것도 제가 취직을 포기하고 공부에 전념해 대학에 들어간 것도 대학에 들어가 과외로 넉넉한 용돈을 벌 수 있게 된 것도 전부 할머니 덕이 아닌 신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제게는 신이 할머니의 모습으로 늘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늘 도움을 받고 자랐지만 제가 입대하게 되었을 때도 할머니가 계셨기에 마음 놓고 입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상 고아로 자라 어떻게든 입대를 피해보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셔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바람나 엄마와 저희 삼남매를 내보내고 엄마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럴 생각이었다면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찾아갔겠죠. 치사한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래도 자존심 지키고 살 수 있었던 것도 할머니 덕분이었죠. 할머니, 주남이 완이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애들 걱정은 말어. 주남이도 완이도 다 커서 나는 이제 손갈 것도 없어. 그저 몸 다치지 말고 건강히 잘 다녀와라. 늘 정말 감사드려요. 할머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너는 내 덕에 산다고 하지만 나는 너들 덕에 살아. 다 늙어 곁에 아무도 없는 내 곁에 어린 니들이 복작복작 함께 해줘서 나도 좋다. 그러니 너무 애들 맡기고 가는 거 무섭게 생각하지 마. 너희는 내 손주다. 내 손주야. 저는 동생들을 위해 그리고 할머니께 은혜를 갚기 위해 더 빨리 어른이 되어 성장해야 했습니다. 대학에 갔다고 해서 군대에 갔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감사한 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었죠. 할머니께서는 제가 휴가에 나올 때마다
친손주 나온 것처럼 상다리 부러지게 밥상을 차려주셨고 동생들을 데리고 직접 부대 면회도 와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군에서 받은 월급도 전부 저금해 나왔고 남은 학기도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겼을 때 할머니께서는 또 때가 되었다는 듯이 저를 불렀습니다. 희남아, 너 여기 한번 지원해봐라. 네? 여기는 들어가기 힘든 회사잖아요. 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여기 지원하기는 좀 무리예요. 뭐든 들이받고 보는 거야. 재고 따지고 할 것도 없어. 너라면 충분히 붙을 수 있으니까 꼭 여기 지원해봐라. 그때 할머니께서 이력서 한번 넣어보라며 보여주신 것은 탑 중에 하나인 회사가 나온 신문이었습니다. 연봉도 복지도 뭐 하나 빠짐없이 좋다고 소문나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든 젊음을 다 갈아 넣어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 만큼 학점 관리를 잘한 저희지만 사실 저희 학교에는 그런 사람들 저 말고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제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했던 할머니의 말씀이었기에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도 지원했으니 되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요. 물론 면접 준비로 하루에 겨우 3-4시간밖에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젊어 그런지 버텨지더라고요. 면접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 채 끝났고 진땀을 빼며 나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윤희남 씨? 네? 맞군요. 면접은 잘 봤어요? 네. 그런데 저를 아세요? 김순덕 아주머니 손자시라면서요. 네? 친손자는 아니지만 가족처럼 지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그거죠.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그때 그 회사에서 만난 사람은 훗날 제 사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얼떨떨한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할머니께 여쭈어 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 저희 회사 부장님 아세요? 권순철 부장님이신데. 알지, 순철이. 어떻게, 그럼 설마 저 회사에 합격한 것도. 뭐, 내가 부탁해서 너 낙하산으로 꽂은 거 아니냐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부탁한다고 되겠어. 아무리 나래도 그만한 힘은 없어. 그냥 나한테 아픈 손가락 하나가 있는데 그 회사에 좀 가니 예쁘게 봐주셔라 그런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그게 그거 아닌가 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회사에 덥석 합격할 수 있는 인맥이 있는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좀 양심에 찔리는 구석이 있어 부장님과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그쪽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은 하하 웃으며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윤대리 충분히 그런 생각할 만한데 나한테 인사권 없어요. 내가 면접관도 아니었고 물론 면접 시작하기 전에 희남씨 서류를 주의 깊게 봤으니 그거 본 한 부장이 고려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 희남씨는 전적으로 희남씨 능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다행이에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인연이라고 칩시다. 자세히 말하는 거 할머니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걸요? 네. 그분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건 희남씨도 잘 알 거고. 네, 당연하죠. 희남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만 알아도요. 나도 나지만 희남씨가 진짜 복이 많은 거지. 부장님은 알쏭달쏭 수수께끼 같은 말만 남긴 채 더는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지 않으실 거란 부장님의 말에 할머니께 직접적으로 또 물어보긴 힘들었고요. 저도 언젠가 할머니와 부장님과의 인연을 알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었죠. 저는 회사에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이듬해 어버이날에 할머니께 봉투를 드렸습니다. 오로지 할머니만 생각해 따로 모은 돈 1,000만 원이었어요. 이게 뭐냐? 이거 돈 아니야? 이제 할머니도 효도 받으실 때 됐잖아요. 저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게 된 것도 할머니 덕이고, 할머니 아니었으면 절대 여기까지 못 왔어요. 됐다, 가져가. 할머니, 나 돈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돈이 필요했으면 너희를 거두는 게 아니라 얼른 치워버리고 하숙을 쳤겠지. 저희한테도 할머니한테 감사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친손주도 아닌데 그렇게 베풀기만 하시면 저희 마음 불편해 어떡해요. 나는 정말 바라는 거 없다. 너희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제목하고 사는 거. 난 그거 하나면 돼. 희남이 너 지금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라. 주남이 대학 졸업 안 했고 완이는 이제 시작이야. 그건 제가 어떻게든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주남이도 공부 열심히 해 장학금 받고 있고 완이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네? 치워라. 용돈으로 돈 10만 원이나 주고 말 것이지. 나 그렇게 큰 돈은 못 받는다. 할머니는 전에 없이 역정까지 내시며 제가 내민 봉투를 마다하셨습니다. 하도 화를 내시길래 민망해진 손을 거둘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일을 어쩌나 하고 고민하는 제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그러지 말고 우리 여행 갔다 오는 거 어때? 여행? 우리 살면서 어디 놀러 가본 적 한 번도 없잖아. 내가 가고 싶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할머니 모시고 다 같이 가족여행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서. 가족 여행? 그것도 괜찮겠다. 그럼 완이야,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할머니께서 좋아하실까? 제주도는 어때? 지금 날씨도 좋아서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수학여행 갔을 때 나 제주도 너무 좋았거든. 여동생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줘서 저희는 처음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다 같이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처음 여행 이야기를 꺼낼 때 어리둥절해 하시며 됐다고 하시던 할머니는 막상 가서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좋은 옷도 사드리고 좋은 음식으로 3박 4일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마지막 날 푸른 제주도 바다를 한없이 바라보고 있을 때 할머니가 불쑥 그러시더라고요. 네 엄마도 함께 왔으면 좋았겠다. 할머니, 저희 엄마 아직도 생각나세요? 생각나다마다 어떻게 잊어, 네 엄마를. 그때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슬퍼 보이기도 했어요. 문득 우리 엄마도 부장님처럼 할머니와 인연이 있었던 건가 싶었는데 제 기억에 그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어렸어도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추운 겨울 그야말로 집 밖으로 내쫓기듯 나온 뒤 엄마는 저희 3남매를 데리고 한 국밥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국밥 3그릇을 시켜서 저랑 남동생에겐 한 그릇씩 주고 엄마는 여동생이랑 한 그릇을 나눠 드셨어요. 그 상황이 많이 속상하셨는지 엄마가 국밥을 드시다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옆에 계시던 주인집 할머니께서 저희를 보시더니 갑자기 수육 한 접시와 국밥 한 그릇을 하나 시켜주셨어요. 애기 엄마, 힘들 때일수록 배가 차야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많이 먹어요. 아니에요. 안 주셔도 돼요. 애들도 배가 많이 고파 보이는데 일단 먹고 생각해요. 너희는 몇 살이니? 우리 형아는 11살이고 저는 7살이고 유난이는 4살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37살이에요. 그래? 말도 똘똘하게 잘하네. 여동생이 완이구나. 그럼 네 이름은 뭐냐? 저는 윤주남이고 형아는 윤희남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박희정이에요. 그때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로 저희를 바라보시던 할머니께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엄마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다시 물으셨죠. 애기 엄마, 혹시 방 찾고 있어요? 짐 가방 보니 방을 구하는 것 같은데. 마침 우리 집에 방이 비었는데 괜찮으면 우리 집으로 갈래요? 정말이세요? 근데 제가 지금 방세가 넉넉치는 않아서요. 돈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지. 일단 애들 추우니 가서 몸 좀 녹이고 방세는 차차 생각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요. 저 혼자면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애들 때문에. 됐어요, 됐어. 말 안 해도 되니 얼른 밥이나 먹어요, 애기 엄마. 저희는 그날 우연히 국밥집에서 만난 할머니 덕분에 빠르게 방도 구했고, 저희 사정 다 봐주시던 할머니 덕분에 엄마가 일자리를 얻는 동안에도 쫓겨날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엄마와 할머니가 부장님과 같은 인연이 있을 수는 없었지요. 희남아, 네, 할머니. 고맙다. 잘 자라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그게 다 할머니 덕분인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날 할머니께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때 할머니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 남동생도 군대 다녀와 졸업하고 막내만 졸업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여동생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온 겁니다. 오빠, 얼른! 할머니 쓰러지셨어. 뭐라고? 갑자기 왜? 모르겠어. 일단 지금 병원으로 가는 길이야. 얼른 와줘. 나 혼자 너무 무서워. 일하던 도중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 가게 됐어요. 할머니께서는 뇌출혈로 쓰러져 긴급 수술을 하게 되었죠. 여동생은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발을 동동 굴렀고, 저와 남동생은 그 옆에서 초조하게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3시간 만에 수술실에서 나와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고, 다행히 수술 결과는 좋았습니다. 연세를 고려했을 때 대단히 좋은 결과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야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희 3남매는 돌아가면서 간호했습니다. 무사히 눈을 뜨셨고 문제없이 저희도 다 알아보셨으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러다 병실에서 지내다시피 하는 여동생이 부탁한 물건이 있어 집에 들른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아는 체하며 부르는 거예요. 희남아. 외삼촌. 그래. 잘 지냈냐? 너 좋은 회사 들어갔단 소식 들었다. 네, 외삼촌도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 그렇지. 어디 가서 밥이나 먹자. 모처럼인데. 네, 잠시만요. 짐만 좀 가지고 올게요. 마음 같아선 당장 할머니가 계신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모처럼 만난 외삼촌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이후 얼굴을 본 건 한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쓰이긴 했는지 한 번씩 찾아오긴 했거든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너희 살고 있나 보러 왔지. 너 그래도 좋은 회사 들어가 잘 벌면서 요즘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야? 저희는 그 집이 편해서요. 그래 뭐. 근데 희남아, 너 돈 좀 있냐? 돈이요? 오랜만에 만나 이런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홍준이 이게 사고를 쳐가지고 말이야. 형이요? 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데 왜 이제 차를 박아서. 이거 참, 보험도 안 되고 죽겠다. 안 그래도 돈 나올 구석은 없는데. 저도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도 큰 돈이 들어갈 곳이 있어서요. 이를 어쩌죠?
큰 돈 들어갈 것? 실은 할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수술비도 그렇고 병원비가 만만찮아서요. 뭐? 아이, 근데 그걸 왜 네가 내? 아이, 그거야 당연하죠. 저희 돌봐주신 분인데. 아, 희남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혈육은 나 몰라라 하고 남한테 그렇게 큰 돈 쓰는 건 좀 그렇지. 내가 오죽하면 널 찾아왔겠어. 외삼촌, 저희 꼼짝없이 보육원 가게 생겼을 때 조건 없이 저희 키워주신 분이 바로 할머니세요. 홍준이 형 사정이 안 됐지만 솔직히 돈이 있으면 할머니께 먼저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참나, 기어이 호강하시네, 호강하셔. 이럴 속셈으로다가 데려다 키운 거지. 네? 너 그 여자가 왜 너희 남매를 거두었는지 모르지? 너 아마 그 여자 실체를 알면 까무라칠 거다. 그 여자라니요. 아이, 말 조심하세요. 그 여자 가증스러운 여자야. 어떻게 보면 그 여자가 너희 책임지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 외삼촌, 그 여자 네 엄마 생모야. 네 외할머니 맞다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하도 이상해 알아봤지. 아무리 하숙치고 사는 애들한테 정이 들어도 그렇지. 돈도 못도 안 바라고 애들을 왜 책임진다고 하나? 니들 앞으로 돈 나올 구석이라도 있나 싶어봤더니 우리 집에서 3년 살다 나간 네 엄마 생보더라. 알고 보니 주인집 할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의 생모,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 진짜 외할머니였습니다. 엄마가 집 이야기는 거의 한 적이 없어 몰랐는데 알고 보니 꽤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할머니는 사별에 호래비와 결혼해 살았다고 해요. 그때는 외삼촌도 어려 기억은 없는데 외삼촌도 엄마라고 부르며 산 세월이 3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낳고 그 집에서 3년을 살다 갑자기 도망치듯 나가버리셨다고 해요. 그뿐이야. 그냥 나간 것도 아니었다. 나가면서 지방 금고를 털어나가서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무슨 수로 네 엄마를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도둑질에 자기가 낳은 딸도 나 몰라라 한 주제니 양심이 있으면 네 엄마 대신 니들을 거둬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잠시만요. 그럼 어쨌든 저희 친외할머니라면 더더욱 제가 할머니 돕는 게 맞죠. 혈연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외삼촌보다 할머니 쪽이랑 더 가까운 거 아닌가요? 뭐야? 아니지. 어쨌든 내 아버지가 너희 엄마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고 그러니 그 은혜를 갚으려면 이쪽에 갚는 게 먼저라는 거야. 그리고 말했잖냐. 그 여자가 너네 거둔 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지 죄책감 덜라고 한 거라고. 거기다 대고 니네가 그렇게 떡하니 돈을 얹어버리면 니네 할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희남아, 잘 생각해보고 우리 홍준이 좀 도와줘라. 그만한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하냐, 응? 할머니가 무슨 마음으로 저희를 도우셨던 어쨌든 저희는 할머니 덕에 살았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보육원에 갔을 거고 우리 남매 다 흩어져 살게 됐을지도 모르죠. 대학도 못 가고 이 일 저 일 하고 살면서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외삼촌이 이렇게 저를 찾아와 돈 빌려달라 손 빌리는 일도 없었겠죠. 뭐? 그러니 저는 엄마 빈자리 채워주신 할머니께 먼저 은혜를 갚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외삼촌한테는 무슨 은혜를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거야 우리 아빠가 너희 엄마를 자기 딸인데 그렇게 키우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외삼촌이 키운 것도 아니잖아요. 너 이 자식이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갑지도 않고 불편하기만 해서요. 먼저 일어날게요. 저는 그렇게 외삼촌을 두고 서둘러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살면서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뭔가 사연은 있겠거니 했지만
두 사람이 친모녀 관계라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째서 엄마에게 솔직하지 않았는지, 왜 저에게라도 말하지 못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동생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좀 괜찮으세요? 응, 너희 덕분에 살았지 뭐. 근데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실은 외삼촌 만났어요. 근데 외삼촌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상한 말이 아니라 제가 알지 못했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내 이야기? 할머니가 우리 엄마 낳아주신 분이라고요. 제 이야기의 할머니는 예상치 못했는지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떨구신 채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럼 저희를 맡아주신 것도 외삼촌 말대로 죄책감 때문이셨어요? 응, 맞다. 근데 왜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셨으면. 원래가 죄인은 말이 없는 거야. 네? 내가 무슨 염치로 네 엄마 앞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얘기를 하겠냐. 네 엄마 그렇게 죽고 가버린 마당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희 친외할머니라고 나설 수 있었겠어. 차라리 주인집 할머니로 남는 게 낫지 싶어 그랬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사실 필요는 없으셨잖아요. 저는 할머니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희남아, 너는 착해. 착해도 너무 착해서 나 같은 것도 이해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식 놓고 간 엄마는 이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할머니도 사정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사정은 무슨. 할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먼 과거를 떠올리듯 창밖을 바라보시면서요. 알고 보니 외삼촌이 한 말과 진실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외할아버지를 속아 만났다고 하셨어요. 사별한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도, 그 아내가 낳은 2살 된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대요. 결혼 상대로 괜찮겠다 싶어 만나다 아이가 생겨 들어가서야 알게 된 것이었죠. 애만 아니었어도 그냥 나왔을 거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호래비한테 시집을 가겠어. 그걸 알았으니 그 사람도 나를 속였던 거겠지. 결혼했으니 부부는 하나가 돼야 하는 거라며 내가 모은 돈이든 통장을 가져가고 애 낳으면 혼인신고 해주겠다더니 그것도 해주지 않더라. 남의 새끼에 내 새끼에 힘은 붙여 죽겠는데 그 와중에 시엠이라는 사람은 나를 밤낮으로 들들 볶았어. 그러니 사람이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 망할 놈의 애 아빠는 나 몰라라 하고 내 돈을 갖다 노름이나 하고 그냥 어디 가서 확 죽어버리지 싶기밖에 더 하겠어? 이나마 그때 나한테는 거기가 지옥이었어. 못 버티겠더라. 그래서 살려고 나왔어. 그냥 도망치는 게 너무 억울해서 금고를 털었는데 알고 보니 돈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 그때 나는 그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했어. 네 엄마를 안고 나갈까 금고를 가지고 나갈까 그러다 금고를 택한 거지. 나중에라도 가서 찾아올까 싶었는데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갔다. 무서워서. 이해해요. 저는 할머니 선택 이해해요. 그리고 엄마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해하면 안 되지. 이해 받아서도 안 될 일이고. 그 뒤로는 어떻게 사셨는데요? 엄마 잘하고 나서도 만날 생각은 못 하셨어요? 그 뒤로 가진 일을 다 했어. 운 좋게 재벌집에 입주 가정부로 들어가서 돈도 좀 벌고
이래저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 세상 공부도 좀 했지. 그때 알게 된 사모님들 덕분에 입시 정보도 좀 얻어낼 수 있었고, 그렇게 살다가도 문득문득 내 딸이 생각나 번 돈 조금씩 떼서 보육원에 보내고 그랬어. 그냥 누구든 내 딸만한 애들을 돕고 싶어서. 그렇게 알게 된 게 너네 회사 다니던 순철이었다.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할머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놈도 참 기특한 놈이지. 시는 얄궂게도 나 같은 거에도 머물러서 순철이나 너처럼 기특한 애들을 만날 기회를 주셨어. 내가 뭐라고. 할머니는 물기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많이 슬퍼 보이셨지만 그래도 홀가분한 표정이셨어요. 제게 가까이 와달라고 하시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날 국밥집에서 희정이 만났을 때 나는 신이 있구나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기적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냐. 신이 나도 살고 희정이도 살라고 우리 모녀를 만나게 한 거겠지. 저는 그때 불현듯 엄마의 임종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저희 세 남매를 놓고 가면서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이었죠. 엄마 없이 남게 될 저희 남매의 미래를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엔 제가 아닌 할머니를 바라보다 가셨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 엄마도 할머니가 누군지 알게 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제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남긴 게 아닐까요? 할머니의 얼굴은 제 말에 무너져 내렸고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셨습니다. 엄마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세 남매 중 제가 가장 엄마를 많이 닮았다 했으니 맞을 겁니다. 할머니가 친외 할머니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진실을 전해 듣게 된 남동생과 여동생도 크게 놀라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세 남매와 할머니 사이에 변한 건 없었으니까요. 퇴원을 앞둔 날 할머니께서는 여동생을 시켜 집에서 가지고 오게 한 주머니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주머니였어요. 저는 그 통장을 열어보곤 입이 떡 벌어지게 놀랐죠. 살면서 네 엄마 생각날 때마다 차곡차곡 모은 돈, 네 엄마가 그 집에 살면서 줬던 월세, 그리고 네가 대학 다니며 준 생활비 다 모아둔 거야. 할머니, 너 모르지? 나 돈 많어. 젊어서 그야말로 쇠가 빠지게 번 돈도 있고 그 돈으로 마음씨 좋은 사모들 만나서 좋은 데 투자해서 일 안 해도 너희 먹여 살릴 정도는 있었다. 이 돈 보태서 집 하나 사라. 장가를 가든 애들을 데리고 살든 그래. 당장 장가 갈 생각도 없고 애들만 데리고 나가서 살 생각도 없어요. 가려면 같이 가야지. 다 늙어 따라가 뭐해. 집만 되지. 그럼 따로 살면서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이 든 할머니 모셔요? 말도 안 되지. 장가 가도 할머니 제가 모셔요. 평생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오래만 살아주세요. 제발 엄마 목까지 오래 곁에 있어주세요. 말만 들어도 고맙다. 그날 국밥집에서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희 삼남매가 어떻게 됐을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가 신이 머문 기적을 믿지 않을 수 없죠. 그 뒤로 됐다는 할머니를 설득해 한옥집을 팔았어요. 그 돈과 할머니가 모은 돈으로 깨끗한 아파트를 사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할머니 모시고 엄마 납골 땅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다행히 80이 가까운 나이에도 스스로 어떤 후유증도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영원이란 시간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기에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별은 오겠지만 그때까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 허락된 시간만큼 평생에 걸쳐도 못 갚을 감사한 마음을 전해봐야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